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러 오신 분들을 보시니까 정말 대한민국 절대 안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제 걱정되기도 해요.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 심정이 담담하다 이래요. 그래서 이 담담하다가 뭔가 했더니 오전에는 암담하고 오후에는 참담한 거를 담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나라 걱정을 하느라고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원론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영훈 교수님께서 급히 좀 몇 사람을 만나자고 해서 만나뵀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역사 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좌익들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역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로 우리 역사를 다 뒤집어 놨어요. 따라서 이 좌익들의 가장 취약한 고리는 역사다. 특히 근대사와 현대사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공부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 그걸 시민들에게 확산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이 얘기를 대학자께서 하시면서 지금 우리 뒤틀려져 있는 이 역사를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러면 어떠한 통치수를 통해서 불과 1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 농업국가를 산업국가로 변모시켰느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력을 가지고 합헌적인 권력을 타도하는 것은 이거는 쿠데타가 맞아요. 그런데 박정희라는 분이 5.16을 통해서 합헌적인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차지해서 18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노력한 결과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근대화된 나라가 됐다. 이건 근대화 혁명이다. 고로 5.16은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서강대학교에 손호철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완전히 개똥으로 만들어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박정희가 잘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된 게 아니야. 그 시대에 누가 됐어도 한강의 기적은 얼마든지 달성됐어. 이게 박정희가 했기 때문에가 아니야라고 주장을 해요. 맞습니다. 이거 지랄입니다. 이거. 심지어 손호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했고 독재 철권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이 정도 발전밖에 못했다. 만약에 그 시대에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은 이 민주화 투사가 그 시대를 담당했으면 박정희보다 훨씬 더 발전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계급이 등장해가지고 극심한 빈부격차를 만드는 아주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크게 나가서봤습니다. 바로 이 모든 학자가 박정희 시대의 장기 집권과 독재 정치 때문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정부는 빨리 촛불혁명으로 무너뜨려서 새로운 문재인 정부 같은 이런 정부를 세운 것은 정말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서강대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써서 지금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따져야죠. 야, 이게 맞는 얘기냐, 이게. 더 웃기는 얘기는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리더십 덕분이 아니라 냉전과 분단 덕분이래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에 정하기 위해서 박정희를 의도적으로 밀어준 결과래요. 그래서 한국과 대만, 미국이 특혜를 줬기 때문에 발전한 것이지, 뭐 박정희 한강의 기적 웃기지 마라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명한 얘기를 했죠. 네 얼굴에 침을 뱉어봐. 손호철 교수는 박정희가 고도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주장은 극우 언론이나 파시즘 학자들의 망언이래요. 박정희 모델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상 스탈린 모델을 지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대요. 박정희라는 독재자, 경제운영 실패자의 18년 깽판에도 제가 그 사람이 쓴 걸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우리 국민들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정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이런 엉터리 주장을 듣고도 그냥 동경하라고, 저 나쁜 놈 말이야. 근데 뭐가 어떻게 나쁜 놈인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61년에 우리 그 군사혁명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렇게 우리 역사에서 이 군인들이 등장한 것은 과연 어떤 그 이유 때문이냐는 걸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한미 상호관계를 체결했습니다. 한미 상호관계를 체결해주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한국이 전쟁으로 파괴된 그 전후복구 비용을 미국이 다 내주고, 그리고 공산군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70만 대군을 조직해주고, 그 70만 대군에 훈련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무장시키는 비용까지 미국이 다 대주는 조건으로 휴전에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줌으로 인해서 휴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조건에 의해서 70만 대군을 조직을 해줬어요. 자, 70만 대군을 움직이려면 많은 우수한 엘리트 장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트 장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때 우리나라에 이 엘리트 장교를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비용도 다 미국 정부가 대줬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유학을 보냈어요. 자, 요게 1951년부터 1960년까지 군인과 민간인의 해외 유학생의 그 수치입니다. 자, 10년 동안 군인이 11,595명이 미국에 가서 최신 그 선진 기술을 그리고 선진 행정 기법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민간인 중에서 5,423명이 공부를 하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간 엘리트와 군인 엘리트 두 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어때요? 민간 엘리트의 2배입니다. 2배. 군인들이. 그래서 1960년이 되면 한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집단은 군부였습니다. 군인들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선진적인 기술과 행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960년 무렵에 우리 군부가 우리 현대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필연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이승만 정부가 1948년 출범한 이후에 1960년 퇴진할 때까지 정부 전체 예산을 어느 분야에다가 썼는지를 통계를 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예산의 51%를 국방 예산에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산군의 재침을 막기 위한 국방비가 이 정도로 굉장히 그 비중을 크게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51%. 전체 예산에. 그 다음에 교육 예산, 국민들의 문맹을 퇴치하고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교과서를 새로 만들고 교사들을 양성하고 학교를 짓는 데 따르는 비용을 전체 예산의 17%를 썼어요. 자, 합치면 51 더하기 17, 68%죠. 12년 동안 매년 68%를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교육시키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32%를 가지고 전기도 해야 되고 다리도 놔야 되고 철도도 놔야 되고 하니 이 나라 살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승만 정부 12년은 뭐한 정부냐?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교육시켜서 뭔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군사정부가 들어섰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장 유학을 많이 갔다 온 이 선진화된 이 군부가 우리 역사에, 우리 현대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필연이었다. 그 당시에 우리 민간은 공장을 맹장하고 있을 때 우리 군부는 미국이 제공한 최첨단 제트기와 구축함과 전차 이런 거를 운영하는 가장 선진화된 집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박정희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손호철 같은 저런 그 조선시대의 그 주자성리학자나 다름없는 이런 먹물들 입장에서 보면 야 무슨 군바리가 어떻게 권력을 잡아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역사의 필요는 그 당시에 우리 군부가 가장 선진화된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집단이 우리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필연이자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산업화를 할 수 있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군인들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전쟁을 일단 예방해야 됩니다. 뭐 겁을 주든지 뭐 위력을 보이든지 어떻게 해서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군부는 1953년 휴전을 한 이래 오늘날 현재까지 전쟁을 예방해왔다는 면에서는 아주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쟁 억제에 실패할 경우에 쳐들어오는 적과 싸워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작사를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작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앞선 과학기술을 동원해야 되고 군사력, 전술 전략, 그 다음에 보급, 철도, 통신, 행정 모든 면에서 가장 최선진의 자리에 올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이 유도무기나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과거에는 프랑스의 액조생 미사일 이런 게 가장 훌륭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도무기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의 결과물이 군사력으로 이전이 돼서 우리 무기가 우수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군이 우리 역사에 등장했다는 것은 그러한 최첨단 과학기술과 아주 그 70만 대군을 조직적으로 유지 운영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엄청나게 발달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이 사람이 함석헌이라는 사람인데 장주나 함석헌 이런 사람은 민주화의 무슨 영웅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러한 함석헌이나 장준하 같은 사람이 1960년 4.19가 일어나서 이제 사회에 소위 말하는 리더십이 붕괴가 돼가지고 장면 정부가 어떠한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런 그 리더십 부재에 절망을 해가지고 함석헌이라는 분이 그 5.16 때 김포에 있는 해병여단을 끌고 한강을 건너온 김용군 장군의 회고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이 군장교들의 이 정신교육을 위해서 함석헌, 장준하 이런 분들을 장교들 그 교육을 위해서 모셔왔는데 이분들이 우리 군인들에게 당신들 지금 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당신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를 구해야 될 거 아니냐? 빨리 일어나서 현실정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선동을 했다는 겁니다. 김용군 장군의 회고록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5.16 때 해병대가 제일 선두에 서서 한강을 건너온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장면 정부 같은 이 정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국가 개조를 위해서 국민을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 집단이 나와야 된다. 그게 뭐냐? 군부예요, 군부. 그래서 대부분의 함석헌, 장준하를 비롯해서 많은 그 리더, 이 사람들이 젊고 혁명적인 지도자를 갈망했습니다.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다시 혁명을 해야지. 혁명밖에 다른 길이 없다. 뱃속에 병이 들었으면 하다가 죽는데도 배를 가르고 수술해야지 그 일밖에 없다. 지금 현재 이 장면 정부의 리더십 가지고는 이 나라는 곧 망한다. 그러니 젊고 혁명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군인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5.16 일어나니까 장준하 같은 사람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습니다. 5.16은 혁명이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불러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반대하는 쪽으로.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장준하, 사상계 지도자 이런 사람들 군인들에게 아주 선동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함석헌, 장준하 같은 사람, 김용군의 해병대와 5.16에 그 김포 그 해병여단 강연에서 장교들에게 당신들은 똥별이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서라! 라고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기록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그 정부기관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국군 내에서 세 갈래에서 그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세 갈래 중에 박정희는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가 안 했으면 다른 누군가가 했을 거예요. 그게 1960년대 초에 우리의 현실이었다. 5.16이 일어났을 때 박정희 장군의 나이를 보니까 박정희 장군이 그 당시 44세였습니다. 김종필 36세,
보니까 44세면은 아주 슬퍼한 청년 장교 집단들이 이제 우리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그 두 정치 세력을 싹 청소를 하고 이분들이 들어서 버리면서 우리 이 세대 교체가 30년 정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진짜 혁명이었죠.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뭐 세대 교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진정한 세대 교체는 두 번 있었습니다. 1961년 5.16 때 한 번 30년 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5.16 이 혁명 주체 세력들이 한 20년 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기득권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79년, 1980년에 12.12가 일어나서 전두환 장군이 등장을 하죠. 전두환 장군이 등장했을 때 나이 49세, 화평시 44세. 그 이때 또 한 30년 또 젊어집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거는 어느 기득권 세력이 야 우리 권력 좀 나눠줄 테니까 젊은이들 니네들 와봐 이러는 세대 교체는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정치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시해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세대 교체가 안 되죠. 그래서 1980년에 또 한 번의 이 혁명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정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980년 이후에 한국 사회가 그냥 계속 고인물처럼 그냥 썩어가면서 그 시대,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에 만들어 놓은 중화공업과 IT 산업 이 두 개 가지고 지금까지 울고먹으면서 막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약발이 이제 다 떨어진 거죠. 최근 들어서 뭐 이제 삼성전자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위기에 처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삼성의 그 이재용 씨를 그 못된 그 이상한 것들 다 뒤집어 쓰여가지고 감옥에 집어쳐놓고 법정에 세우고 이런 표현 써도 모르겠네요. 지랄 발광을 했는데 그러고도 삼성이 뭘 TSMC보다 더 앞서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면 다 이 소위 말하는 이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썩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박정희 장군이 그 당시에 제가 아까 그 세 갈래에서 그 쿠데타가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 지도자로 누가 뭐라고 해도 박정희가 지도자야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박정희라는 사람은 정말 특이한 그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사관학교를 세 군데에서 나왔어요. 박정희는 우리가 만주군관학교라고 하는데 정신병치로 얘기하면 신경군관학교입니다. 만주국 군관학교를 나왔어요. 그 당시 만주국은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주국 군관학교에서 이제 성적 우수자로 뽑혀가지고 일본 육사로 또 유학을 가서 일본 육사를 나왔어요. 만주에서 사관학교 나와, 일본에서 사관학교를 나와, 그리고 해방이 돼서 다시 또 한국의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3개국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4학년 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 산업시설을 시찰을 하는 그 코스가 있었답니다. 그 돌아보면서 한 나라가 근대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일본의 산업시설을 시찰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군생활을 하면서 미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라는 사람은 그 당시의 군부 중에서 가장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두 번째로는
정말 무력에는 정말 그 관심이 없는 사람, 청렴한 사람, 청렴한 것이 뭐 무기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분은 무슨 뭐 부정부패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죠. 그 다음에 이분이 가면 그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이 업적을 쌓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꼽을 때 박정희를 빼놓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손호철이라는 교수는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저런 이상한 책을 써서 이제 국민을 현혹하고 그러는 거죠. 저는 좀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것 좀 와서 공부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박정희 장군은 원래 보병 출신입니다만은 포병으로 전과를 해요. 포병이라는 건 뭐예요? 포를 쏘려면 굉장히 그 고도의 이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탄도가 뭐 이렇게 날아가면은 막 삼각함수로 이걸 막 탄도 계산을 해야 되고 막 그 다음에 이 포는 전부 이게 과학기술의 이 직결체이기 때문에 이분은 머릿속은 컴퓨터처럼 이렇게 아주 조직화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군대식 체질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조직화하는 이런데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면 왜 18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근본적인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을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그러한 그 기법들을 미국이 군에다가 이제 투입을 했는데 미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가장 선진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들여다가 우리 정부 정책에다가 이거를 접목시켰어요. 군인에 접목돼 있었던 이러한 그 어떤 그 방법론들을 전부 우리가 행정에다가 접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박정희 정부에서는 제일 먼저 기획과 계획을 짭니다. 그러면 이 기획과 계획서를 가지고 집행을 해요. 그 다음에 집행을 하면서 이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잘 됐고 이건 이러한 것 때문에 좀 잘 안 됐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평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잘 안 된 거는 잘하도록 만들고 잘 된 거는 더 잘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1961년에 5.16을 일으킨 다음에 1962년 2월부터 제1차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기공식, 준공식. 자고 일어나면 뭐 공장이 막 서고 도로가 뚫리고 철도가 놓이고 공장이 설립됩니다. 18년 내내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혁명의 시대죠.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기획 및 계획제도라는 것을 우리 행정에다가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행정 능력이라는 건요, 이제 뭐 능력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5.16 이후에 그 장기 계획은 고사하고 연간 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지금 미군이 쓰는 걸 우리가 도입해서 쓴 기획 및 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플래닝 앤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 행정부에다가 도입을 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은 전부 계획하에 움직였습니다. 그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리고 평가 분석을 해서 다음 정책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요,
정부가 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놓는데 경부고속도로를 놓는 데는 2년 3개월 10일이 걸린다. 그리고 돈은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2년 3개월 10일 되는 날 준공식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뭐 빨리 되면 빨리 됐지 늦어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정책들을 볼까요? 경부고속철도를 놓는데 무슨 승려가 도롱뇽 때문에 뭐 한다고 정부 정책을 중단시키고 그러라고 뭐 몇 조 원 손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새만금 사업 기억나시죠? 새만금 사업은 몇 년 걸렸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느냐? 민간인들은 아직도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정부가 그 정해놓은 뭐 공기가 늦어진다거나 그러면 당장 불호령이 떨어지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정리를 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십의 차이다. 미국은 1947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안전을 지키는 그러니까 그 안보를 위해서 정부 이 정책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기획 및 계획제도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를 기획하고 계획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 1번이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도로를 주어진 예산으로 예정되어 있는 기간 내에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정부가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1987년에 육공화국 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정해놨습니다.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런 그 능력도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 나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이거 할 거야. 비핵개방 3천 할 거야. 비핵개방 3천은 우리가 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걸 한다고 5년 동안 해요. 뭐. 하면 뭐해? 아무 성과도 없는데. 그러면 5년 후에 정부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전 정부가 한 것들은 전부 불도저로 다 밀어버리고 새로 또 만들어요. 이놈의 나라는 지금 계획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계획이 없는 나라가. 지금은 이제 5년도 못 참는 거야. 5년도. 수 틀리면 이제 내쫓는 거야. 이게. 또 내쫓는다고 또 국민들은 좋다고 박수치고 앉아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부 정책은 아주 엄격한 계획 하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짜여진 그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미 육군은 국가안전보장 기본정책에 입각을 해가지고 기획 및 계획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에 의해서 장기적으로는 뭐라고 단기적으로는 뭐라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모든 정부의 운영계획은 5개년 단위로 짜립니다. 왜 5개년이냐? 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아주 장기적인 소요가 5년 이상 넘어가는 이런 정책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독화 계획 이런 거는 나무를 5년 만에 다 심을 수 없으니까 이런 거는 한 10년 계획이 되고 이러한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 정책은 5개년 단위로 계획이 짜여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왔느냐? 다
다 미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행정 기법을 우리가 그대로 도입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뭐가 존재하느냐?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한 이 나라의 안전을 보장을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군대가 왜 있어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책의 핵심에는 국가 안보가 있어요. 거기에서 국가 안보 정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뭐가 필요한지를 전부 계획을 짜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정부 시절은 모든 국가 정책이 아주 막 수학 공식처럼 완벽하게 짜여진 상황에서 움직였다. 이 경제개혁 5개년 계획 도표를 보면 여기에 몇 년도에는 뭐가 서고 몇 년도에는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거, 이거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저 교실 뒤에 이렇게 막 붙여놓은 거 그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 국민에게 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여기에 이런 공장이 들어선다. 그러니 당신들은 이 공장이 여기 들어섰을 때 나는 여기서 뭘 해서 내가 먹고 살고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를 지금부터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 우리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은 요대로 움직이니까 자, 여기에 이런 댐이 생길 거거든 내년 후에. 그러니까 여기에 댐이 생기면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당신들 잘 연구해가지고 이때 당신은 뭐 해야 될지를 준비해. 이런 거를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곳곳에다 세워놓고 또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올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거고 뭘 어떻게 되고 국민들에게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 공개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정부는. 그러니까 국민들도 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모든 국가주요 프로젝트의 수행의 원칙은 첫째,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한다. 셋째,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에 반드시 완수를 한다. 완수를 못하는 놈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국정 목표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냥 밤이고 낮이고 막 어떤 때는 헬기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막 불쑥 어느 날 막 농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막 헬기가 착 내려와가지고 내려온다 보니까 대통령이야. 그러니 반장이장, 통장, 면장 군수들이 어디 가서 땡땡이를 쳐요. 언제 대통령이 하늘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국가의 기강이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부의 국정운영은 완벽하게 수학 공식처럼 짜여서 움직였다. 국가주요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라도 어떤 경우에도 예정된 기한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해서 시행을 했다. 엉터리 계획이나 지도부의 우왕좌왕으로 몇 년씩 공기가 늦어지거나 돈이 더 많이 들거나 이런 일 따위는 상상조차 못한 시대가 바로 박정희 시대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식량증산 10개년 계획.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밥을 많이 먹자 이런 프로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하도 국민들이 이제 쌀을 안 먹으니까 쌀이 지금 남아 돌아가죠. 근데 우리가 쌀이 모자라서 쌀을 드디어 우리 농촌에서
쌀 농사를 져가지고 우리 국민이 자급자족을 하게 된 연도가 몇 년도인지 기억나십니까? 쌀막걸리를 허용한 시기가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 1977년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쌀이 모자라가지고 학교에 도시락을 싸갈 때 그 보리나 이 잡곡을 30분이랑 섞지 않으면 홍분식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공무원 자녀가 홍분식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좌천되죠. 이런 정말 비참한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쌀이 남아 돌아가는 이런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게 혁명 아니면 뭐가 혁명이에요? 그래서 식량 증산 계획은 5년 계획이 아니라 10년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4차례에 걸친 전원 개발 5개년 계획. 전원 개발이라는 것은 전기 생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1977년에 원자력 발전이 처음 시작이 되죠. 산림녹화, 나무 심는 데 또 오래 걸리니까 산림녹화 10개년 계획, 전자공업 육성 5개년 계획, 전자제품 수출 5개년 계획, 국군 현대 계획 등등등등 모든 게 다 계획입니다. 계획. 그냥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계획은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 제대로 집행됐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래서 지금 다른 이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려고 하는 거는 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계획이 짜여지느냐 이런 걸 와서 배우러 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우리 정부도 개판이 됐죠. 위원회 있잖아. 문재인. 청계받을 모델이요. 바로 이러한 기획 및 계획 제도의 아주 완벽한 그 실행이 바로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1일 날 착공이 돼가지고 총 연장 428km를 전 구간이 당초에 목표한 2년 5개월, 정확하게 2년 5개월 되는 그 날 정확하게 7월 7일 날 준공이 됐어요. 이 포경장교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전문가들을 헬기에 태워가지고 노선을 직접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십 차례 현장을 답사하고 그리고 집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도로를 놓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이제 땅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알박기를 해가지고 막 안 팔고 그러면은 이거 공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기본적인 노선을 딱 만든 다음에 전국 시장 군수회의를 엽니다.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금 닦아야 되는데 이 국가적인 대역사에 뭐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동참을 하도록 시장 군수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땅을 수용하는데 협조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총연장 428km 되는 이 도로가 지나가는 모든 땅의 수용을 한 달 만에 다 끝냈습니다. 정말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처음에 서울에서 대전 구간을 4차선으로 전부 이게 다 4차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 고속도로가 뚫리면은 산업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면 또 교통량이 늘어나고 교통량이 늘어나면 특히 서울대전 구간은 이게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대전 구간은 8차선 구간을 정부가 수용을 했어요. 아니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3만 5천 대밖에 안 됐어요. 그 시대에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야 이거 앞으로 이제 이 교통량 늘어날 거니까 서울 대전 구간은 이거 분명히 이거 더 늘려야 돼. 그때 가서 땅을 사려면은 땅값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그 공사비가 많이 들 테니까 지금 이렇게 쌀 때
서울에서 구간은 8차선까지 4.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서울에서 저 목천 구간인가요? 거기까지는 지금 8차선이 돼 있잖아요. 그 8차선으로 늘리는데 땅값이 한 푼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박정희 성지님이 다 수용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몇십 년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또 그 당시에 우리 그 건설회사가 수준이 아주 뭐 형편없어가지고 우리 민간 건설회사 능력까지는 안 돼가지고 군 공병대까지를 다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난공사 구간은 전부 우리 군 공병대가 투입돼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특히 야 이거 뭐 공사하는 동안에 어떤 놈이 와가지고 막 무슨 뭐 시멘트도 빼먹고 이런 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그 청렴한 장교들, 육군사관학교 출신, 그 다음에 ROTC 이 장교들 중에서 또 이게 이제 결혼을 하면 마누라들 뭐 먹여 살려야 그러니까 이제 불편할지도 모르니까 장가를 안 간 청년 장교들을 골라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각 공사 구간에 감독관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독관들이 자기의 그 공부를 매일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다. 오늘 작업 진척도가 몇 퍼센트, 어떤 데는 막 110%, 어떤 데는 150%뭐 이러다가 75%이 낮아지면 야 거기는 왜 문제가 생긴 거야? 대통령이 직접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뭘 해결해 줘야 돼? 이걸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즉각 해결해 줍니다. 이런 역할을 감독관을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청취해가지고 즉석에서 해결해서 정확하게 2년 5개월 만에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완공을 합니다. 공사비가 키로당 1억 원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똑같은 고속도로를 닦은 게 우리의 5배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비용으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완성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떨까요? 요게 이 대구 부산 구간이 완공됐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샴페인을 저는 이게 전부 전 구간이 다 완성된 다음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대구 부산 구간이 완공됐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톨게이트 입구에서 도로에다가 샴페인을 갖다가 이때 이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야당 지도자라고 하는 김영삼, 김대중은 뭔 일을 했죠? 공사 막으려고 막 불도저 앞에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을 했죠. 저런 철부지들을 데리고 참 어땠을까?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우리 야당 지도자나 대학 교수나 정치인만 반대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는 IBRD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35,000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고속도로를 만드냐? 저 분명히 저거 박정희가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면서 저 정치 자금을 뺏으려고 쇼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세계은행 총재 유진 블랙이라는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세계은행에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 보니까 3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첫째,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한다. 한국을 보니까 35,000대밖에 차가 없는데
무슨 놈의 고속도로냐? 국도나 포장해서 쓰지. 두 번째, 이런 나라들은 전부 제철소를 만든다고 한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으면 무슨 놈의 제철소냐? 외국어 사다 쓰면 되지. 셋째, 이른간의 인간들은 전부 자기의 우상을 위해서 동상을 전국 관광국에 쓰느라.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한 푼도 안 빌려주겠다.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를 세계은행에서 천만 빌려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세계은행이 반대해서 우리 고속도로는 우리 세계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월남전에 참전한 우리 군인들이 월남전에서 벌어오는 돈,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에게 준 청구권 자금, 이걸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때 뭐 자구련함은 건설해야 되니까 경부속도로 끝난 다음에 바로 뭐 했어요?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했죠. 그때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나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막 그 빛을 올려서 그 발전을 하는 거예요. 야, 세계은행에 보니까 야, 후진국에서 뭐 고속도로가 뚫렸다고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나? 아무래도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전문가 20명을 한국에 파견해가지고 한국 정부와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연구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 분석을 해보니까 경부고속도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한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세계은행 관계자들도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는 세계은행이 차관을 줘서 그 차관을 우리가 전문가들의 세계 정책을 바꾼 거죠. 자, 경제 발전을 성공시키려면은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네 가지. 첫째, 확고하고 안정적이며 비전 있는 리더십. 둘째, 잘 짜여진 경제 발전 계획. 셋째, 경제 실행에 필요한 유능한 관료 집단. 넷째, 경제 발전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뭉태기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니까 외국에서 우리한테 돈을 안 빌려줘가지고 뭘 했습니까? 광고하고 간호사를 독일로 보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경제개발을 시작을 하고 나니까 월남전이 터졌어요. 월남전에 가서 우리가 많은 돈을 또 벌어왔습니다. 월남전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중동건설 특수가 터졌어요. 정말 운도 좋았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정말 완비가 된 거예요. 이 시기에. 이 중에 유능한 관료 집단,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이 교육 투자, 이런 건 누구 덕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덕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12년 내내 교육이라는 거는 오늘 뭐 100억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내년에 막 200억, 300억이 나오는 이런 게 아닙니다. 보통 뭐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죠. 이승만 박사는 돈만 생겼다 하면은 그냥 전부 학교 짓고 의무교육 시키고, 돈만 생겼다 하면은 엘리트들 전부 선발해가지고 국비유학을 보내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돈 있는 유지들에게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사립학교를 세워라. 그 사립학교를 통해서 국민들 지적 수준을 높여서, 그렇게 높아진 사람들이 박정희 정부 때 산업화에 대거 투입이 되니까 우리 경제발전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의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합작품이다. 우리가 이승만 시대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경부속 철도는 예전보다 공기가 7년이 늦어졌고요. 2조 5천억 원의 국고가 손실이 됐고 총 공사비는 예전보다 3배나 더 들었어요. 박정희 정부 시절 같으면 만약에 담당자들이 이런 성과를 냈으면 그냥 안 놔뒀죠. 인천공항도 그냥 뭐 언론이 막 물고 뜯고 씻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뭐 공항 제대로 안 될 거야 뭐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잘만 되잖아요. 그러라고 공기 열심히 늦어졌죠. 새만금 간척사 10년 동안 환경단체들이 계속 법률적으로 제소를 해가지고 4년 7년간 재판으로 공사가 원스톱됐었어요. 예전보다 한 10년쯤 늦었을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아니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한테 가서 이러고 이게 국가가 할 일인가요? 그래서 도롱뇽은 어떻게 됐대요 요즘에? 나 좀 궁금한데 도롱뇽은 잘 계신지. 2조 5천억 원짜리 도롱뇽이죠 그게. 여러분 그 돈으로 우리가 그 시기에 반도체 공장을 몇 개 줬으면 지금 좀 어떻게 됐을까요? 박정희라는 사람은요 아주 대단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국노 이완용이라고 욕을 얻어먹던 말든 내가 목표한 게 있다. 내가 목표한 대로 나는 우리 국민들을 내가 앞에서 끌고 현경 동지들은 국민들을 뒤에서 밀어라.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지점까지 가자. 돌격. 자기가 먼저 앞으로 가니까 전 국민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갈 수가. 이 정말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사고나 치고 가가지고 도롱뇽이란 거 섬기는 이런 국민들을 그래도 뭔가 밥이라도 먹이겠다고 이러니 국민들이 안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전임 정부가 한 거든 누가 한 거든 일본 사람이 한 거든 말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원래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거 갖다가 그냥 껍데기만 갈아가지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 시행한 걸 뿐이에요. 그 다음에 장면 정부에서 태백산 종합개발사업 아우 좋다. 태백산 종합개발사업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기획원이라는 거를 또 만들자. 야 이거 좋다. 경제기획원 만들자.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경제기획원이 실질적으로 경제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다 줍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경제개발 계획을 누가 짰어요? 경제기획원이 짰어요. 그 경제기획원 아이디어는 누구 거냐? 장면 정부 거였어 사실은. 장면 정부건 이승만 정부건 일본이 만든 거든 뭐든 좋은 거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드는 데 쓴 겁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 5.16이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단기를 서기로 바꾸고 나이를 만으로 계산하고 이북 출신 월남자들의 가오적을 정리하고 법원 판례를 작성하고 이석재 감사원장이라고 박정희 장군하고 같이 5.16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5.16을 한 다음에 이제 정부를 접수를 한 다음에 가서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헌법은 있는데 시행령이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시행령이. 그럼 뭐 가지고 통치했느냐? 조선 총독부 시대에 만든 시행령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더래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우리 시행령 법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법제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시행령을 조선총독부 때 만든 시행령을 전부 우리말로 막 옮겨가지고 만든 게 우리 현재 법률 중에 상당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률 용어를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변호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 뭐 어렵게 돼 있어. 그래서 막 요즘에 많이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법이 없는 나라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연수원 제도를 만들고 공무원을 또 이제 엄정하게 뽑기 위해서 고시제도를 만들고 뭐 공채제도를 만들고 공무원들의 티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그 행정 서류 그동안은 전부 그냥 손으로 썼는데 이거 전부 타자기로 바꾸고 손으로 막 먹지대고 막 떼지던 거 전부 복사기 투입해가지고 다 행정 근대화를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국정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매년 정부가 야 올해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부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올해 우리 정부의 목표는 뭐고 국민 일당 소득은 얼마 그 다음에 수출은 얼마나 할 것이고 하는 걸 다 전 국민에게 다 밝힙니다. 이게 뭐예요? 연두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기억나시죠? 그 카락카락한 목소리로 발표한 다음에 이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 그럼 그걸 통해서 전 국민에게 올해 우리의 수출 목표는 뭐고 우리 정부가 중점을 해야 될 일은 뭐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거기 대비해서 여러분들 뭘 할 것인지 빨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는 거를 전 국민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중앙부처 연두순시가 끝나면 지방정부도 연두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뭔 일을 할 건지를 보고를 해. 보고를 해서 뭐 필요한 거는 정부가 지원해주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방정부의 이 계획 능력을 계속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도가 잘했다 그러고 잘한 걸 전부 공유를 시키고 지방정부 초도순시를 해요. 말하자면 국가기강이 제대로 탁 서 있는 거죠. 요즘은요 대통령이 전라남도를 가든 뭐 경상남도를 가든 뭐 거기 도지사가 대통령 왔어? 나하고 무슨 관계야? 내가 이 동네 대통령인데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라는 이름 하에. 그 다음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첫째, 월간 경제동향보고회의. 매년 매월 단위로 올해 우리가 1월에는 그 수출 목표가 얼마, 2월에는 얼마 그 목표를 정해지면 그 정해진 목표를 해외 공관장에다가 전부 목표를 할당해 줍니다. 야 인도대사 너는 5천만 불 수출 달성해. 그러면 그 5천만 불 수출 지시를 받으면 대사가 어디 가서 골프를 쳐요. 종합상사 주지원들하고 가가지고 뭐 그 달성하느라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 달성을 또 더하면 포상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경질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계획하에 움직입니다. 두 번째, 무역진흥 확대회의. 이게 원래는 수출진흥 확대회의인데 이게 이제 수출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수출 목표량을 정해가지고 전 기업이 수출을 독려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세 번째는 국무회의, 네 번째는 국가기본운영계획 심사분석회의. 이건 뭐냐면은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이 정책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잘 됐고 어떠한 이유로 실패했는지를 전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된 거는 더 잘 되게 만들고 잘 안 된 거는 잘 되도록 만드는 아주 철저한 심사분석회의를 했어요. 다섯 번째,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자주국 보완해야 되니까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위산업진흥 확대회의 이런 걸 통해서 요즘은 우리가 국산 무기 K 방산이 세계를
그냥 휩쓰는 거지. 뭐 언제 뭐 우리가 소통한제로 만든다는 나라였습니까? 이런 노력이 쌓인 결과물이다. 그렇죠. 열심히 했어. 특히 무역진흥 확대회의와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의는 1965년부터 박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15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특히 월간 경제동향 보고에서 물가, 국제수지, 개별 산업정책, 공기업 구조조정 같은 이런 걸 대통령이 다 알아서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깨갱이죠. 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은 18년간 대통령에 재임을 하니까 보통 장관들은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대통령보다 몰라. 그러면 작살나는 거죠, 뭐. 아니, 이 장관, 그 전임 장관 때 이랬는데 당신 거 뭐야?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 집 보따리 사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경제기관 장관이 한 달간 물가 동향, 수출 실적 뭐 이런 걸 쫙 브리핑을 하고 또 새마을운동에 성공한 사람들한테 막 포상을 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잘 안 되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대통령이 이런 거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뭐 특히 이 수출 진흥 확대 회의는요. 우리는 그 왜 수출이 중요하냐면 그 당시 우리가 뭐 석유도 수입해 와야 돼, 식량도 수입해 와야 돼. 그다음에 우리가 뭐 산업화를 한다고 해서 공장을 잔뜩 져놨는데 이 공장을 돌리려면 원료를 사와야 되잖아요. 원료를 사오려면 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웨어를 어떻게 해? 우리가 만든 물건을 해외다가 팔아서 번 돈으로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수출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출 목표 할당량을 쫙 세워주고 그리고 기업들도 아주 수출을 많이 한 순서대로 등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뭐 수출 제일 많이 한 기업 삼성 1등한테는 아주 특혜 저리 금융을 제공을 합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성과가 안 나는 기업 이런 거는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그냥 개발에 땀나도록 뛸 수밖에 없는 전 국민을 세계를 향해서 뛰어나도록 나가도록 만든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수출이 잘한다고 왜 안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를 직접 기업인들한테 듣고 그 부처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데 제대로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지도자가 나서서 챙기고 관심을 가지고 안 되는 거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짧은 시기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제대로 정부 정책을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일이 왜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파악을 해서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그 일들이 잘 되도록 뭐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지금 우리 기업들이 뭐 하나 하려면은 뭐 인허가 문제 가지고 쩔쩔매고 뭐 그런 사이에 뭐 반도체 공장 미국에다 짓면은 뭐 몇 조 원씩 돈을 주니까 아이 모르겠다 보따리 사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삼성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져요. 그럼 미국에서 돈 벌잖아요. 그럼 돈 번 거 사회공헌을 하면은 미국에다 하지 한국에다 하겠어요? 일자리는 미국에서 창출하지 한국에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기업들을 전부 다 내쫓고 왜 지금 경제를 이 모양이야라고 한탄하고 앉아있는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회의원 지금 우리나라가 전제되면 국회를 없애야 되는데
국회 없애려면 이건 이제 혁명이 필요한데 국민 혁명이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누군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아 이거 이 혁명을 그 모의한 뭐 이럴 수도 있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뭐 지시만 하고 그냥 잊어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시를 하면 이 일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강이 서는 거죠. 국가 지도자가 그냥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면 기강이 제대로 설 수밖에 없죠. 현장에서 대통령이 현실을 파악하고 이걸 토대로 안 되는 건 뭐고 잘 되는 건 뭐고 파악을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뭘 가르마를 터줘야 일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는 이러한 시대였다. 이런 걸 하려면 아무래도 대통령이 좀 젊어야 될 것 같아요. 김대중 같은 사람 쩔쩔하면서 어딜 다니겠어요. 전두환 대통령을 그 가까이서 이 취재한 청와대 출입기자 조선일보의 그 하원 기자라는 분이 쓴 전두환 시대 청와대 25시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 전두환 사람은 그 당시 공수부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거기다가 막 머리도 보들보들하지. 뭐 나이는 이제 뭐 49세가 50세니까 한창이지. 그러니까 새벽이고 밤이고 막 밤낮 없이 어딘가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 그 근무자들이 밤에 어디 뭐 농땡이를 칠 수 있어요. 뭘 하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뭐 내가 어제 밤 그 12시에 저 세동정에 있는 그 파출소에 우리 그 경관들이 당직을 잘 서고 있는지 말이야 내가 가봤더니 갈 때도 경원들 안 데리고 그냥 뭐 한 두 명만 데리고 부숙 나타나니까 대통령이 어디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아, 이 친구들이 열심히 정말 그 FM대로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정말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라면 사 먹을 돈 주고 왔다. 뭐 이런 게 막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기강이 제대로 서는 거죠. 청와대는 아주 국정 운영의 야전선을 보였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정원 총기에는 사령관이었다. 말씀드린 대로 각 해외 공간에 수출 목표액을 배당하고 수출 목표를 달성을 초과를 하면 보너스를 줍니다. 그런데 달성을 못하면 바로 경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총이 나쁘다는 핑계로 전쟁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아무리 어려워도 달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투를 포기하는 순간 그 군인은 적에 의해서 사살됐다. 기업인들은 수출을 전쟁하는 각오로 기업 활동을 하라. 그러니 기업들이 어떻게 열심히 안 됩니까?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한 순서대로 또 이 상을 줍니다. 이게 뭐 금탑 산업공장, 은탑 산업공장 뭐 이러니 이런 거 못하면은 은행에서 돈도 안 빌려주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 시대는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성과를 낸 만큼의 보상을 제공하는 정의의 신상필벌의 원칙이 엄격하게 맺히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또 이게 나오네요. 제 2차 경제가 오게 한 게 또 여기 뭐 정신 없습니다. 뭐 군대 사
사령부에 상황실이 있듯이 청와대에 경제개발 상황실을 설치해가지고 상황실 벽에 몇 년 며칠까지 이 뭐 공장을 짓는데 뭐 공기 뭐 이런 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이거 정말 너무 눈에 많이 익죠? 그러니까 전국민이 몇 년도에는 여기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몇 년도에 여기 댐이 만들어지고 몇 년도에 여기 발전소가 생기고 뭐 이걸 다 알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나는 뭐를 하고 하는 준비를 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그 대통령이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새로운 일을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 새로운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이 일이 제대로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자기의 집무실에 그 조난자료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주요 인사 3,000명의 신상카드, 그 다음에 학교는 어디를 나오고 이 사람은 뭐 어디 대학 가가지고 뭐 무슨 그 학위로 뭐 박사학위를 받고 이 사람의 주특기는 뭐고 뭐 술을 좋아하고 화투도 좋아하고 뭐 모든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료보험에 관련된 최고 전문가가 누구냐를 요 3,000명의 인재 신상카드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인재를 본인이 발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근무자들은 이 대한민국의 인재 이 3,000명을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대통령이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이런 조난 자료를 그 만드는 일을 하셨던 분이 제가 그 살던 아파트에 같이 살고 계셨어요. 청와대에서. 그분은 대통령이 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료가 다 보면 본인이 직접 보고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좀 와보시오.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물어보고 이 정도면 이런 일을 충분히 맡길 수 있다. 결정되면 이 사람에게 그 자리를 임명하고 그리고 권한을 주고 또 예산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이 일이 되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판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일이 왜 안 돼요? 김대중 정부 때 제가 지금 그 영종도에 이 그 경제개발구역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 특별법을 만드는 일을 남동구 총리가 했는데 저도 그 법 만드는데 참여하라고 해서 저도 이제 한 6개월간 아주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법을 만드는데. 근데 경제자유구역법이면은 뭐 상공부에서부터 뭐 보건사회부, 교육부 뭐 없는 부서가 없어요. 그런데 박정희 정부 같으면 대통령이 이렇구나 이 협조가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다 불러오지.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이 관계장관 회의를 딱 소집을 해서 자 이 문제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교육부가 반대하는데 그 왜 반대하십니까? 이만저만 해서 뭐 이건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양보를 하시오. 그 다음에 뭐 상공부 이래가지고 이걸 전부 통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이 법에 27개 그 관계기관이 협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민주정부니까 경제정책국장이 27개 이 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오시오. 그게 협조하는데 3년 걸렸어요. 그런 사이에 김대중 대통령 퇴임했어요. 그럼 경제자유구역은 개판난 거예요. 이게 행정명령의 차이고 리더십의 차이다. 또 특보제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대한민국의 최고 인재들을 전부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철학자 박종옥 씨, 한병춘 씨, 박진환 씨, 김명윤 씨, 장동환 씨, 유재흥, 김용식, 이방현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대통령 특보로 해서 매주 화요일 날은 특보들, 매주 목요일 날은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최신 국제 동향, 그 다음에 최신 학설, 이론 이런 거를 대통령이 직접 이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받습니다. 좋은 거는 정책화해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선생님이 입각을 해서 이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대통령에게 픽업된 사람이 남도구 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지연, 학연, 현연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적인 능력 이걸 가지고 선발을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된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데 임명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일을 맡기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경북 연두순 때 헬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저 아래 그 마을에서 열심히 지붕 개량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저기 들렸다 가자. 그래서 갑자기 헬기가 그 마을에 촥 착륙을 하고 이게 그 착륙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에 많이 앉았다고 해요. 아니 갑자기 막 자기네들 열심히 지붕 개량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더니 저벅저벅 걸어오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흥분선을 악수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소. 막걸리 한 잔씩 먹이고 그 국민도 얼마나 신이 나요. 그리고 열심히 안 할 수가 있어요? 정부 시책에 반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민심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협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70년대 초 새마을 운동 때는 지방 군수나 면장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군수집으로 전화 와서 나 박정희인데 거기 지금 무슨 유신별을 얼마를 심으라고 했는데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이러면 군수가 아니라 혼비백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게. 그러니 이 헬기 타고 다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으며 저 이상현 선생님이 와서 앉아 계실 때 박 대통령을 아주 근접 경호를 하시다가 어느 날 이 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추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탄 헬기는 특수장치가 돼 있어서 고장이 나도 그냥 꼬르륵 하고 꼬라박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낮은 데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목숨을 건졌는데 그때 그 고장난 헬기에서 박 대통령을 끌어안고 계신 분 저기 앉아 계시네요.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시죠. 이상현 의원님. 헬기가 고장나도록 전국을 누빈 거예요. 이게.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지질이 정말 밥도 못 먹고 가난한데 이건 남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고 우리 탓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말이야. 게으른 자에게는 가난풀이다. 그러니까 잘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라. 땀에 일한 사람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지만 물은 지금 땅에 얼마든지 흐르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관정을 팔 수 있는 돈은 국가가 다 대준다.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우제 지내지 말고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비가 안 와도 농사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내내 한 일이 뭐예요? 저수지 만들고 댐 만들고
돌을 만들고 해가지고 물을 곳곳에서 가다 놔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질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준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곳곳에다가 댐과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았다가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얼마든지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왜 하늘만 보면서 기우제를 지내느냐. 농민들을 이렇게 세워라. 농민들을. 요즘에도 또 기우제 지내는 정신도 안 있는 데 있더만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할 때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이래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부족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분야의 수많은 제약 요인을 다 해결해야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쌀이 모자라가지고 그 비싼 외화를 들어가지고 외국에서 쌀을 사와야 되는데 식량 증산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국민에게 우리 땅에서 나는 이 쌀로 우리 국민들이 다 먹고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증산을 해야 되죠. 식량을 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만 증산한다고 해서 증산이 됩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씨앗 종자를 개량해야죠. 종자를 개량한 다음에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약을 만들어야죠. 비료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댐 파야지, 뭐 저수지 만들어야지. 얼마나 많은 일이 필요합니까? 이 일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식량 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국가 발전을 위한 통합적 개발이라고 합니다. 후진국일수록 돈도 없어, 기술도 없어, 인재도 없어, 경험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전근대전을 한꺼번에 제거하고 각 분야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꺼번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산림녹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말로 산림녹화 성공하는 거 쉽죠. 그런데 여러분, 산림녹화가 산에다가 나무만 심는다고 산림녹화가 됩니까? 아니, 지금 나무 열심히 심었는데 당장 오늘 저녁에 땔감이 없어서 전 국민이 밥을 못 해먹고 난방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심은 거 뽑아가지고 아구에다 집어 쳐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지 않는 대체연료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대체연료를 할 수 있는 거는 저 태백산 탄전지대에 있는 석탄을 캐서 연탄 만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안 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지금 도시가스 쓰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팔고 반도체 팔아가지고 먼 돈으로 저 중동에서 전부 LNG 가스 사다가 전부 그 망 깔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척척하면은 난방도 되고 뭐 밥도 해먹고 다 하지. 옛날에는 그 사올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태백산 탄전 지역에서 석탄 캐가지고 그거를 전부 도해지로 실어다가 그걸 연탄을 만들어가지고 연탄을 공급하려고 하니까 저 뭐 도해지는 괜찮지만 농어촌에 경운기로도 들어가야 될 길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새마을운동으로 마을 앞길 닦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운기로도 집어넣어서 그 경운기를 통해 가지고 연탄을 전국 방방곡곡에 쌍값으로 공급을 한 다음에 전부 이 나무 떼는 아궁이를 전부 연탄 떼는 아궁이로 전부 개량을 했죠. 그래서 전 국민이 이제 산에 안 올라가도 연탄만 떼면 되니까 누가 힘들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맵니까? 자, 됐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안 매도 되니까 이제 공무원과 군인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나무 심어라. 다 가서 나무 심고 나무만 심었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깡통 들고 가서 소독조 가져가서 그 송충이를 잡아가지고 또 징그럽게 그 잡은 걸 전부 이렇게 산처럼 싸놓고
불질러서 그 사진 찍어가지고 제출하고 이런 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녹화에 성공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산림녹화의 성공은 우리 광부들의 목숨하고 바꾼 겁니다. 대체연료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산림녹화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다가 열심히 산림녹화한다고 나무 심어주는 이 미치광이들이 있어요. 나무만 심으면 뭐해? 대체연료가 없는데. 그럼 북한에다가 산림녹화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탄 만드는 걸 기계를 만들어 주든지 뭘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기계 좀 뭐라 하냐? 이 기계 돌리는 전기가 없대요. 전기도 달래. 이러니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북한이. 바로 박정희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통합 개발을 통해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근원적인 문제. 우리가 산림녹화 성공시켜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여기 이 중에 그 어린 시절에 연탄가스 먹고 동치미 국물 좀 마신 사람들 꽤 됐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게 다 우리가 산림녹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거쳐가야 될 하나의 과정이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발전국가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영국하고 미국은 이 경제개발, 그 다음에 산업발전 이런 걸 전부 정부가 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후발 국가들이 보니까, 후발국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 보니까, 야,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이 기업들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쫓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하는 이 계획을 정부가 세우고 실행은 기업에게 맡기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주 빠른 기간 내에 영국하고 미국을 쫓아갔습니다. 이게 후발 주자들이 보통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경제부, 기업인부가 뭐 없어요. 다들 뭐 지시할 만한 기업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이 한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이걸 개도자본주의 내지는 발전국가라고 하는데, 계획을 정부가 세우고 그 세워진 계획에 의해서 기업들이 실행을 하도록 맡깁니다. 아까 어떤 분이 야, 그거 뭐 정부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거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산주의와 우리의 이 그 발전국가 시스템이 다른 점이 뭐냐면, 정부가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가 집행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하도록 기업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개도자본주의로 발전국가 시스템이다. 바로 이거를 학자들은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지구상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채택한 아주 독특한 전략이 바로 이 수출 주도형 고음파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전략은 대한민국이 이 전략을 사용해서 성공하기 이전까지 이 지구상에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 나라가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병철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 6.25 때, 야, 이거 내가 이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부산에 가서 자기가 대구에서 양조장 팔아가지고 가지고 간 돈이 그 당시 돈으로 3억 원이 있었대요. 이 돈으로 가만히 보니까 전쟁이니까 매일 이 전방에서 대포를 쏘잖아요. 대포를 쏘고 나면 탄피가 나오죠. 이 탄피는 굉장히 비싼 고급감입니다. 야, 이게 큰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전국의 고물상들을 동원해가지고 일선에서 탄피를 전부 주워다가 이걸 얇게 펴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팔았습니다. 이 포탄 탄피는 그 당시에 수도꼭지, 봉파이프 이런 거 만드는데 아주 귀중한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우리나라에 전쟁 기간이니까 생필품도 없고 뭐도 없고 심지어 뭐 의약품도 없고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사다가 우리나라에 다시 와서 파니까 엄청난 이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탄피를 팔아가지고 무역을 해서 번 돈을 1년에 내가 내 돈이 얼마가 됐나 하고 조사해 보니까 3억 원이 62억 원이 됐더래요. 20대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그렇지. 그때 태어났으면 아마 이쪽에 탄피 팔아가지고 재벌된 오늘날 역사가 깊은 우리 기업들은 전부 그 당시 부산에서 탄피 안 판 사람 있어 다 돌아갔어요. 우리 정말 재수없는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병철 회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일본 사람들 좋은 일만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걸 우리나라에다가 공장을 짓자. 그래가지고 지금 공장이 설탕 만드는 제이주당 공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탕을 파니까 그냥 뭐 떼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그때부터 이병철의 별명이 돈병철이었다. 이렇게 그렇게 번 돈으로 이번에는 뭘 했느냐? 저 대구에다가 제일모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양목지 골덴텍스를 만들었어요. 이 골덴텍스가 뭐 너무나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홍콩으로 수출이 됐어요. 그 수출되니까 영국 복지보다 이게 더 우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콩에서 막 이 골덴텍스가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리니까 이때 이병철 회장이 깨달은 겁니다. 야, 우리가 농사짓느라고 쇠 빠지게 고생할 필요가 뭐 있냐? 좋은 공장을 져가지고 여기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서 팔아서 번 돈으로 우리가 식량 사다가 먹고 이러면은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자. 이게 수출 주도형 공업화전입니다. 그래가지고 5.16일 한 다음에 이병철 회장이 동경에 있다가 불려와가지고 박정희의 경제 가정교사가 됐잖아요. 그 박정희라는 사람 머리에다가 각하 우리 농사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공장을 만듭시다. 이게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 누구와 머리에서 나왔느냐? 이병철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좋은 아이디어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걸 성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업인들이 이병철 회장은 당신 그 설탕 팔아가지고 번 돈이라 됐지. 우리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양반들아. 돈이 왜 없냐? 돈은 지금 외국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계획을 잘 세워라. 그 계획 세운 걸 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공장을 져서 그 공장에서 좋은 물건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번 돈으로 빚 갚고 먹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수출주도 공업화전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외자 도입형 수출 주도형 공업화전. 이 지구상에 다른 나라로부터 돈 빌려서 그걸 공장 져서 물건을 해다가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것을 성공시킨 나라는 우리가 처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박을 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이걸 따라했습니까? 등소평이가 따라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미국하고 맞먹는 경제 강국이 됐다. 대한민국이 없었으면요 오늘날 중국도 없습니다. 등소평이 한 일은 뭐냐? 박정희가 한 전략을 그대로 갖다가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막 열심히 입안했던 이런 관료들, 황병태 이런 사람들, 박태준 이런 사람들, 등소평이가 전세기
보내가지고 모셔다가 황제처럼 모시면서 전부 배웠습니다. 바로 이게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만드는 고속도로를 만든 겁니다. 이런 건 이병철 회장의 아이디어였지만 이병철 회장의 그 아이디어를 전 행정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국가정책으로 성공시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밥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살 빼느라고 막 7조 6천억 원을 쓰는 이런 나라가 된 거죠. 그 여성 언론으로서 6.25 전쟁 때 종군 기자를 했던 이 마거릿 히긴스 기자라는 사람이 6.25 전쟁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이 굶어 죽는 곳에서 무슨 놈의 민주주의냐. 일단 민주주의도 국민들이 배가 불러야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기아는 절망을 낳고 절망은 폭력을 낳고 폭력은 경찰 국가를 낳는다. 민주주의를 하고 싶은가? 그러면은 백성들, 국민들을 밥부터 먹여라. 박정희의 18년은 뭐였습니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밥을 먹인 18년이었어요.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했어요?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 북한한테 갖다 줘가지고 잿더미를 만드는. 며칠 전에 저 경의선 동해선 도로 폭파 장면 보셨죠? 그거 닦으라고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1,080억 원인가? 1,800억인가? 이런 미치광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자, 이러고도 이런 사람들 경부속도로 제철소 짓는데 반대한 사람들이 집권을 했다면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다고요? 이러고도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우리가 그런 이 망언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길게 했다가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박정희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우리는 뭐 과거를 그리워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시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우리 현대사를 들여다보면서 절망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이 얘기를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공개석상에서 매일 합니다. 5.16 때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가재건 최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3년을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농업국가 한국이 산업국가 한국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그 시기에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반석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12.12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을 했어요. 물론 이게 학판적인 과정에서 보면 5.16이나 12.12나 좀 껄쩍지근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두환 시대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 비상대책위를 만들어가지고 한 일이 뭐냐? 국가재건 최고위원회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산업국가가 됐는데 이 산업국가를 IT 산업을 하는 정부화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와 시스템과 법률을 재정비한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IT 산업이라는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러한 IT 강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결정적인 그 발전을 이룬 이 두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선택해서 뽑았느냐? 1961년에 박정희가 만약에 군복을 벗고 출마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느냐? 사진 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재수 없죠? 사진하기 싫어요. 박정희 대통령 나오게. 맞아. 진짜 자, 1980년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군복 벗고 나 출마할 테니까 저 좀 뽑아주십시오 하고 출마했으면 우리 국민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러한 그 5.16과 12.12 박정희와 전두환,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 예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라서 이 나라를 이렇게 반석 위에 올려놨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나 이재명이가 지난번에 뭐 큰일 날 뻔했죠. 노무현이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부정선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 이전에 우리가 우리 현대 사안을 들여다보면서 얻어야 될 교훈은 그 당시에 이 두 차례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나름의 우리의 이 반성을 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 손호철 교수 같은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지금도 혁명이 필요해요. 이제는 군인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이나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지금 뭐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3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안식처를 못 찾아가지고 저기 연희동에 저러고 앉아 계시니 이런 박정희라는 독재자 경제운영 실패자의 18년 깽판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이정호도 저런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정호도 저런 얘기했어요. 이정호 그 사람. 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